자, 오늘 금요일 순서로는요, 세계와 K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국제적인 정세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에 가고 있는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뭐 국제통으로 유명한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벨라코프 수원대학교 조교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평론가님이야 뭐 다 많이들 아시는데 우리 일리아 교수님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에. 아, 그러시구나. 러시아 출신이신데 이제 국적을 바꾸신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귀화를 2016년에 했습니다. 16년도에. 그러면은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셨나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예. 그런데 어떠신가요? 지금 국적을 아예 그냥 딱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생활하신 지가 7, 8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21년 됐습니다. 21년? 네. 그러니까 국적을 바꾼 게 2016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엄청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 색깔부터 시작해서 다 아셔요? 다 기억하시는 분.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우리는 별로 안 좋아요. 어떠세요, 솔직히? 뭐 장단점이 다 있죠.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상낙원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지상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러시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유로워지셨냐. 스스로 이렇게 자기 네. 계속 많이 보시네요.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떤 얘기 할까 하다가 오늘 엑스포 유치 실패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엑스포 안 될 거라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언론에서 마치 박빙인 것처럼 뭐 석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엑스포 유치가 우리에게 뭐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쟤네들 좀 이상하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고 계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일단 러시아에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러시아에 관심이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 후보 시절에는 후보 중에서는 오데사 우크라이나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데사가 탈락했을 때 러시아 매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오데사가 탈락했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리야드가 이겼을 때 주류 매체에서는 그런 뉴스가 아예 보도가 되지는 않았고요. 한 뭐 B급, C급 매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언급식으로 했었어요. 네. 네, 큰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군요. 저는 어쨌든 외국에서 엑스포 유치가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한국 외교 정보 몽땅 다 엉망이구나. 우린 다 알았는데 왜 니네만 몰랐니? 이랬다면서요. 이게 사실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직접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때 우리 언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대통령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엄청 기류가 바뀌었다 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네. 당시 프랑스 현지에서는 그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됩니다. 프랑스 언론이 오로지 사우디 얘기만 해요? 사우디 얘기만 했습니다. 빈쌀만 얘기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얘기도 하지도 않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깐만 제 표현이 약간 그랬나요? 아니 왜냐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활을 걸고 덤볐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전에 외교를 할 때는 약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친미 일변도여서 사우디의 외교 정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죠? 근데 무함마드가 네옴시티라고 해가지고 네옴시티. 비전 2030, 그러니까 탈석유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조금 모습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외에 다른 나라들한테도 자, 우리와 외교할래? 우리와 무역해볼래? 교역해볼래? 우리가 이런 거 해줄 수 있어라고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어떤 중심 국가 위주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느 나라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표를 가진 나라들은 개도국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개도국이라든지 이제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나라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그 나라들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유일한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실리적이고 중립적인 외교를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니 왜 프랑스 파리에서 래핑한 버스가 왜 거길 돌아다닙니까? 네.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디플로맷이라는 미국 그 외교 전문지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첫 번째, 외신과 한국 정부 언론의 극단적인 입장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저 몇 달 전부터 계속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외신에서는 관심 없다. 이미 리야드로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다. 끝났다, 이미. 예.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념의 결과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있는데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맹목적인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서방 국가 중심의 홍보 활동이라든지 중국의 등을 돌려서 중국을 사실은 많이 이제 따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표를 주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언제적 케이팝입니까? 케이팝이 지금 인기가 있는 건 있지만 케이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 엑스포 유치에 케이팝만 등장을 하느냐. 사실 사우디는 그 나라에 뭘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펼쳤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념적이고 좋은 비전. 얘기는 너무 좋았어. 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이야기는 좋았지만 사우디의 알찬 제안에 비하면 싸구려에 불과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엄청난 호평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던 게 사우디를 공격하는 듯한 PT 내용도 사실은 좀 있었었고 이건 좀 되게 결례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왜 생각이 이렇게 없었을까 이런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실패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하나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략을 잘못 짰고. 전략을 잘못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 프랑스 파리에서 뭐 보스 안에서 막 렉뱅을 해서 막 부산 is ready 막 이렇게 해서 파리 시민들이 투표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지금은 현 정부의 전략은 오히려 딱 이게 발전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들은 중국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투표를 해요. 중국이 만약에 리야드에 표를 던지면 이 중국을 모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리야드에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네. 네, 그런 걸 모르는 게 현 정부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해서 이런 거 있었죠. 그 우리가 사실 외교적으로 입 밖에 내도 되는 말과 절대 안 입 되는 밖에 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네. 있는데 이 정부의 외교는 진짜 무능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우리나라 외교부가 공무원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딴 데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한 적이 없었었고 그때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실무급은 그대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실무급들을 움직이는 윗대가리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 윗대가리들이 실무급의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왜 유독 윤 정부 들어서 의전이 다 실패하지? 그렇죠. 외교적인 어떤 결례가 왜 자꾸 발생하지? 이상하잖아요. 네. 분명히 외교부에 의전 담당하시는 분들 붙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옆에서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대통령님 거기서 서셔가지고 거기를 가셔야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파견 나갔다가 돌아온 외교부 직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압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계속 말을 해도 우리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하면 혼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미움받고. 입을 닫게 되면서 나 언제 빨리 외교부로 돌아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빈살만 왕세자? 네. 저는 그분이 참
뭐라 그러나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성공시킨 것도 이제 본인이 전략을 뭐 아주 과감하게 해서 했겠지만은 사실 이 사람이 실권을 잡게 된 그 과정 같은 걸 보게 되면 되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평가는 되게 세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벤살만한 만남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은 외교를 되게 잘하는 거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는 네, 게 맞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에게도 지원을 하고 러시아랑 외교를 계속 동시에 하고 사우디가? 있어요. 네, 사우디가. 그러니까 되게 실리적인 그런 국익을 우선시로 하는 그런 네. 외교를 펼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와 갈등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 두 책을 화해할 수 있는 책은 지금 사우디밖에 없다는 평가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은 사우디에서 지금은 우리도 조금 더 그러니까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개방해서 뭐 여성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또 이제 개방되게 오픈한 그런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BT에서 사우디 BT를 보면 네. 연설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점을 오히려 좀 과감하게 네.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했군요.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 30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 거다라는 딱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리야드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이겼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우디의 저 캠페인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외신에서 사우디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우디가 굉장히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 굉장히 잘했고 더불어서 사우디가 정말 간절하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보도를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저는 사실 프랑스가 사우디를 이렇게 또 지지하고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랑 더 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이스라엘 그쪽에 관심들이 이제 쏠리니까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조만간 끝이 끝나요?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허. 사실 이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 쪽 세력은 미국과 젤렌스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사실은 결정권자는 아니고 미국이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대표적인 나라고. 그렇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는 전선을 두 개를 만들지 않는다. 전쟁을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었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한테도 밀리고 있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결국은 너네 전쟁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야. 거기다 민간인들 있는 데인데 그거로 인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의 잘못이야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미국이 군수산업업체가 역대 최고의 뭐 실적을 올릴 이득을 정도로 얻었어요. 예, 네. 이렇게 잘 끌고 왔는데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 바이든의 외교적 성과를 깎아먹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미국이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시그널이 몇 군데에서 보이거든요. 자, 첫 번째, 지원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쟁 피로감에 아니 우리도 이제 겨울 접어들어가지고 에너지 가격도 비싸고 우리도 이제 힘들어. 라고 미국이 특히나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지원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 하는데 우리도 좀 힘들어라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원이 끊겼다. 두 번째, 젤렌스키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목소리를 못 냈는데.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젤렌스키가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젤렌스키의 레짐 체제가 붕괴될 시그널을 보이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슬 평화협상인데 이거 될 것 같아라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 자체가 분위기 자체를 이제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젤렌스키의 영부인이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나는 남편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이 그냥 휴가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뭐냐면은 엄청나게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구나. 젤렌스키는 물론 지금도 나는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라는 식으로 얘기를 얘기하지만. 합니다만 아마도 영부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은 영부인이 설득해서 젤렌스키가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미리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다. 이런 것들 여러 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평론가님 얘기는 이제 미국이 지원을 끊고 결국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영토를 포기하면서 이제 뭔가 좀 주고받고 정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득이 뭐가 있었었고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시선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일단은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한 게 이 전쟁을 유일하게 끝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미국이다. 없어요. 예. 이거는 러시아가 절대 끝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두 손 들고 100개를 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물러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래 자기 땅을 포기하고 뭐 나토나 EU에 가입하는 조건은 지금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없지만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돌고 있는 소문이긴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이거는 분명한 푸틴의 패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목적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막기 위한 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진 거고 다른 걸로 어떻게 끝났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 누가 이겼는지 누가 패배했는지 말하기가 조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푸틴이 계속 건강 악화설 같은 게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조금 문제다라는 얘기가 계속 술술 흘러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전쟁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그런 뭐 건강 악화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돼요? 아니요. 그건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음모론이고요. 음모론. 이거는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에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시네. 아니,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음모론이고요. 네. 이건 절대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은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친 걸로 저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러시아가 진 걸로 나와요, 이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경제도 지금 엄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네. 뭐 국민들의 일선 수준, 뭐 이런 거,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국제 무대에서는 고립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러시아에서 악화되었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저출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엄청나게 그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젊은 20대, 30대 남자들은 절반이 죽었고 절반이 이민 갔기 때문에 한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분명히 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한테 뭔가 좀 손을 내밀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제가 조금 인상 깊었는데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우리는 한국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너네하고 손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좀 들으면서 정말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아마도 러시아가 졌지만 러시아 언론이 우리 푸틴이 이겼다라고 너무 멋있게 포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예.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정말 다급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 날아가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고 어제는 또 이란 대통령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나 고립 아니야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요. 자, 또 하나 내부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동안 안에 들어와 있던 서방 기업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쫓겨났죠, 뭐 사실은. 그렇죠.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교수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중국 거 말고 나는 한국 거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미 위안화로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안화 거래가 상반기 교역의 한 7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더 확장시켜가지고 브릭스까지 위안화 결제하자, 그리고 우리 브릭스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일한 탈출구가 그쪽인데 플러스 한국하고 러시아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관계가 너무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러시아인들한테 한국 기업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내부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네. 그리고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안 나가고 버텼던 것도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건 또 하나의 위기예요. 위협적인 상황이고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서방 국가들하고 지금 당장 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이다?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공고하게 관계가 좋아졌는데 러시아가 우리한테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호혜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이제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보태자면 네. 푸틴이 지금 모든 게 하고 있는 모든 게 보여주기 식이에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 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이란이랑 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패권주의를 깨뜨렸다라는 프로파간다가 엄청 많이 나게 있고 그걸 증거로 거봐 우리 안에서는 지금 맥도날드도 출소했고 모든 미국 기업들이 출소했고 유럽 그런 것들이 출소했는데 근데 그건 실망하지 말자. 세상은 넓고 크다. 우리는 뭐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 충분히 그 나라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파간다의 주 원인이자 주 핵심인 사람은 푸틴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직접 다른 나라에 선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용 프로파간다예요. 진정성이 없군요. 우리가 그거는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되는 거고, 뭐 물론 지금 현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 지금 익사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막 이렇게 뭔가의 실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포기하고 아예 그 나라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의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푸틴이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를 가면서 전용기를 타고 그 러시아 군 공군기가 호위를 하고 그 영공에 들어갔어요. 이거 뭘 네. 의미하냐면은 원래 푸틴은 지난 3월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기소를 당했어요. 전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면. 근데 푸틴은 보란 듯이 돌아다니고 네, 있어요. 수호위에 호의를 받으면서 내가 사우디에 내렸고 수호위에 호의를 받으면서 내가 이란 아랍에 갔고. 내렸어. 그리고 이란 대통령을 불렀어. 봤지? 다 이 정도야. 이걸 정말 쇼를 제대로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이런 국제재판소에서 나온 영장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만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올해 프릭스가 남아공 아프리카 그 남아공에서는 열렸는데 거기는 안 거기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거기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걱정은 됐나 보네요. 혹시나 그걸 갖다 문제 될까 봐.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그리고 그러군요. 당일치기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모르기 어떻게 때문에. 될지 모르니까. 네.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얘기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기전으로 갈까요? 지금 휴전하는 거, 뭐 포로 교환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시끄러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네. 생각에는 오래 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전쟁 자체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왜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이건 첫 번째 갈등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그렇죠. 역사가 워낙 경력이 있어서 이것도 좀 크게 터져서 터진 거지 사실상은 길게 갈 필요도 없고 뭔가 그렇게 할 의지도 없어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곧 종료가 되지 않을까 곧 싶습니다. 종료된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건 이스라엘 네타냐후 연립정부잖아요. 그들의 네. 어떤 내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워낙 반정부 시위도 크게 일어났었고 네타냐후 자체가 본인이 개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쫓겨난 바로 철컹철컹이거든요. 누구를 떠올렸어요, 순간. 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걸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우 정당까지 끌어들여서 연립정부 만들어서 본인이 총리 자리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 안보적 위기를 촉발시켜서 정권을 연장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길게 갈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타냐후는 계속 하마스 괴멸을 얘기하는데 하마스는 괴멸될 괴멸되지 수가 않는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도 명분을 본인들이 챙기려면은 하마스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남부 지역 칸유니스 지역을 계속 폭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도자 집을 포위했어. 그리고 우리가 하마스 지도부를 반 이상을 죽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선전전이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한 거야라는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인자가 죽으면 다시 또 다른 1인자가 등장하겠죠. 네. 지금 하마스 대원들을 다 죽인다고 해도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고통받던 주민들 중 누군가는 또 하마스 대원이 될 겁니다. 저는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잔인한데 원래 잔인했죠. 잔인한데 예. 이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유대인 정착촌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뭐 땅이 노는 땅이 있어서 거기다 유대인들 정착촌 만들려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개고장 날려요. 뺏어가지고. 언제까지 빼?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그때까지 안 빼면 그냥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는 아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게 전체적인 기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도 지식인 중심으로 그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나서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뭔가 압박은 조금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공식적인 압박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미국이 굉장히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로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을 게 뻔하고요. 네. 지식인들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진보적 또는 유대인 자본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국제사회가 유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 등을 되는 돌리는 거죠. 네. 예, 그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어제 오전에는 그래서 하마스 수장 체포 임박 이런 소식도 있었었고 외신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호적으로 지금 말은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이 그림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마스가 지금은 1인자를 죽였다고 해서 하마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마스는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조직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을 거고 이스라엘이 있는 한 그렇죠. 항상 그런 조직 테러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런 전쟁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발발될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라는 곳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영토 안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영토 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 쫓아내 버리면 우리는 안전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을 하는 걸 도미사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은 아예 다시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택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 살던 사람들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갈 데가 없어요. 네. 주변 지역에서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저는 지하 터널 하마스 그 터널 바닷물 붓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충격적이죠. 미국에서도 반대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리아 교수님 그리고 문희정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